우리는 가끔 범죄 수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거나 혹은 도발하는 용도지만 때로는 기묘한 고백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현실에서도 벌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편지를 보낸 범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잭 더 리퍼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그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잭 더 리퍼는 대담하게 수사기관을 비롯해 신문사 등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이런 행동은 범죄자가 편지를 보냈던 이른바 극장형 범죄의 시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잭 더 리퍼 사건에서 최초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첫 인사말을 따서 디어 보스 편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잭 더 리퍼라고 지칭했는데 이로 인해 그의 별명이 잭 더 리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경찰들에 대한 조롱과 함께 자신이 다음 사건을 어떻게 벌일지에 관한 예고가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다음 사건이 편지 속 예고대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진짜 범인이 아닌 누군가 장난으로 보낸 사칭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편지도 사건 이후에 엽서 형태로 보내졌으며 자기가 범행 시간이 부족해서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범인이 보낸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었지만 이건 역시도 나중엔 누군가의 사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엽서는 내용 중 잭 더 리퍼가 자신을 지칭한 표현을 따서 건방진 제키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편지의 인사말은 프롬 헬로 시작합니다. 지옥으로부터란 뜻에 걸맞게 이 편지는 대단히 기묘했는데 편지와 함께 누군가의 신체 일부가 동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것으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진짜 피해자의 신체 일부였는지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문법과 단어 등을 엉망으로 썼기 때문에 처음 보낸 정갈한 문체의 편지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조롱하는 그를 어떻게든 꼭 잡으라는 명령까지 직접 내렸지만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그의 정확한 정체는 오리무중입니다. 미스터리, 범죄 등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남자가 누구인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알버트 피쉬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알버트 피쉬는 위험한 범죄자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로 정상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의 목숨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먹는 행위에 무척이나 집착했던 정신병자입니다. 그런 그가 납치했던 피해자들 중에는 그레이스 버드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사건 당시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버트 피쉬는 그녀를 한적한 빈집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던 계획을 버리고는 피해자인 버드 가족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기가 어쩌다 범죄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 범죄를 처음부터 어떻게 구상했는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피해자 그레이스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내용은 무척이나 잔혹하고 매우 지저분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버드 가족을 조롱하는 표현이 줄을 이뤘습니다. 알버트 피쉬는 이후 전기의자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태연하게 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형 집행 전에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통 썼으니 나중에 공개해달라고 말했지만 변호사는 끝내 그의 편지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그 편지는 변호사가 지금까지 본 그 어느 것보다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용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알버트의 마지막 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편지는 아니지만 의문의 메시지가 적힌 사건입니다. 2008년 1월 24일 서천군에 위치한 종천면 아침 6시에 의문의 화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마을에 위치한 기동 슈퍼에서 벌어졌는데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화재가 무척 커져서 결국 건물이 전소되고 난 후에야 진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슈퍼의 주인이자 건물 안에서 거주하던 주인 김할머니가 변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 할머니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화재가 벌어지기 전에 무사히 어딘가로 피신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할머니의 행방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 안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감식 결과 사라진 김할머니의 혈흔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김할머니는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건이 벌어진 뒤 얼마 후에 동네에 이상한 낙서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범인은 김할머니의 둘째 아들이란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쓰였는지도 알 수 없던 담벼락과 전봇대 등에 적힌 이 의문의 낙서들은 곧 작은 마을에서 빠른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낙서 때문에 정말 김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그랬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지만 실제 경찰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건 당일 서천에 온 적도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알리바이와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즉 이 낙서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진범이 일부러 적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른바 기동 슈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김할머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또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도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벨입니다. 그녀는 겨우 11살밖에 되지 않았던 나이에 이미 2건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을 타고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죽음이란 것이나 도덕적인 것에 관한 관념이 전혀 없었고 이를 학습할 만한 환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첫 범죄는 1968년 5월 25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피해자는 당시 4살이었던 마틴 브라운이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2달 후인 7월 말에 벌어졌고 두 번째 피해자는 당시 3살이었던 브라이언 하우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가위로 피해자의 배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 중 하나인 알파벳 M을 새기는 등의 범행을 벌였습니다. 메리는 친구였던 노마와 함께 어느 보육원에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쪽지를 남기는 등의 행위도 벌였는데요. 4개의 쪽지에는 자신이 마틴 브라운 사건의 범인이란 내용과 다시 돌아오겠다는 범죄 예고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설마 범인이 어린아이란 것을 상상조차 못했던 경찰은 이 쪽지를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메리벨은 이후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80년에 가석방되었으며 이후에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추적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후 자기 신원을 평생 비밀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정확한 근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버코이츠, 별명인 샘의 아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범죄자입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 출생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이 데이비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마피아들의 범행일 것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점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 편지는 데이비드 버코이츠가 한창 범행을 벌이던 당시 이 특별수사본부에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편지에서 자신을 샘의 아들로 칭했고 자기가 어째서 범행을 벌이고 있는지 또 경찰에 대한 조롱과 다음 범행에 대한 예고를 적었습니다. 편지는 대단히 거만한 말투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괴물로부터란 끝인사를 남겼는데요. 상당히 경찰을 자극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두 번째 편지를 또 작성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편지를 받은 것은 데일리 뉴스지의 기자인 지미 브레슬린. 편지의 내용 중에 7월 29일이란 특정 날짜가 적혀 있어 마치 다음 범행이 언제 벌어질지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미는 즉시 이 편지를 경찰에 전달했으며 신문사에서는 일주일 뒤에 이 편지를 신문에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실었던 신문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체포된 데이비드는 36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1991년 3월 일본에서 한 여자아이가 실종됩니다. 미에현 토미다구에 살고 있던 카모마의 유키양. 실종 당시에는 8살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 집에는 유키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자고 있었고 오후 2시경에 어머니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분명 유키양이 전화를 받았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유키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것으로 여겼지만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나 유키양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키양의 실종 3년 후인 1994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척이나 기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 편지는 미유키란 여성, 아마도 유키양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미유키가 나비가 되어 바다를 건너갔다거나 술집 여자가 아이를 납치해 야쿠자에게 넘겼다거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등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기묘했습니다. 가족에게 전달된 이상한 내용의 편지는 이것만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을 후쿠오카에 사는 오가타 타츠오라고 밝힌 인물이 카모마의 유키양은 이미 숨진 상태라면서 본인이 수사에 협조를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영혼을 탐지해 시신의 위치라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저지른 범죄라면서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이후에 이 남자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다른 영혼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애초에 유키양이 이미 숨졌다고 확정짓는 내용에다가 뭔가를 알고 있는 듯이 말했기에 무척 섬뜩한 편지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카모마의 유키양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영국에 잭 더 리퍼가 있다면 미국에는 조디악이 있습니다. 조디악은 1960년대 후반에 범행을 벌였던 범죄자의 별명입니다. 1968년에 첫 범죄를 벌였던 조디악은 얼마 후인 1969년에 두 번째 범죄를 벌인 후에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거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절대로 못 잡을 거란 조롱의 내용이었는데요. 이후에 조디악은 신문사들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예고하는 내용과 함께 암호로 적혀있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조디악이란 별명이 붙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969년 8월 7일에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 안에 조디악 가라사데란 인사말을 적었는데 이로 인해 그의 별명이 조디악으로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목적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친 피해자들은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 조디악 자신을 섬길 노예가 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제정신이 아닌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조디악은 계속해서 범죄를 벌였고 그가 보내는 편지의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 조디악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가 적어낸 암호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역시도 그가 보냈던 암호들 중에 하나인데요. 1969년에 보낸 편지인데 오랫동안 해독되지 못하다가 50년이 지난 2020년에 겨우 해독될 수 있었던 암호입니다. 하지만 해독된 내용에는 어떤 결정적인 메시지는 없었고 엉뚱한 용의자를 확보했다는 경찰에 대한 조롱의 메시지, 또 자기가 이미 노예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은 사후에 평화로운 낙원에 갈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암호문 두 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13글자로 이뤄진 Z13, 아래에 있는 것은 32글자로 이뤄진 Z32 암호입니다. 특히 위에 13글자 암호는 조디악이 자기의 이름이라면서 적어낸 암호인데요. 몇 가지 추측은 존재하지만 확실히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도 진짜 자기 이름을 적은 건 아니고 저것도 해독해보면 조롱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 이 암호를 풀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그가 남긴 암호를 풀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여러 범죄자들이 기묘한 고백과 대담한 도발을 남겼지만 역시 마지막에 소개한 조디악의 편지와 첫 번째로 소개한 잭 더 리퍼의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조디악의 경우는 암호로 남겨져 있다 보니 그 임팩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AI가 발달했으니 암호가 풀리기를 기대해보고 싶네요. 범죄자들이 보낸 대담하고 기묘한 편지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